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광기라는 게 어떻게 부도덕과 그죠? 가난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도덕적 결함으로서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과 함께 동일하게 분류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당시의 종교적인 관념들, 교리들 이러한 사상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양 대립적으로 이성으로부터 분리된 광기는 이제 뭔가 안 좋은 의미에서 또 다른 위치에 위상을 갖게 되고 그런 위상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불합리함을 겪는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로피탈 제네랄이라고 불리는 제가 줄여가지고 로제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로제는 결국 도덕적인 교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인 어떤 목적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도덕적 교화를 위한 목적으로서 노동도 이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고전주의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사회 메커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회적 감수성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동시에 상관적으로 어떤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방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것은 결국 소외라는 개념으로서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소외라는 개념은 결국 비정상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로크루테스 맞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테세우스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뭔지 아시죠? 뭐 지나가는 뭐 나그네라던가 아니면은 시민들 잡아가지고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악당이 침대에 눕혀가지고 침대보다 사람이 키가 작으면은 침대만큼 이렇게 모가지하고 다리 팔을 늘려가지고 죽이고 침대보다 사람이 커가지고 이렇게 침대 바깥으로 뭐 몸이 빠져나오면 빠져나온 만큼을 잘라낸 다음에 치료해주지 않고 냅둬가지고 죽이고 그죠? 이런 극악무도한 악당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건데 이제 테세우스한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 악당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걸 재단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그리스 신화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정상화시키고 주격화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사회인을. 이 사회인이 정상화되고 규격화된다라는 것은 뭘로 정상화되고 규격화되는 거예요? 광인이 아닌 존재로 규격화되는 거예요. 광인이 아닌 존재는 가난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부도덕하지도 않아야 되며, 당연히 정신질환 같은 것들도 없어야 되는 거죠. 왜? 다 같이 공통분모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으니까.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기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죄가 돼버렸잖아요. 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범법 행위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광인은 범죄자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광기만 있는데 그냥 범죄자인 거야. 되게 웃긴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따로 묶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처벌로서 작용되는 거고 이런 처벌 행위가 치료 행위라고 했던 거예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치료해주는 게 뭐다? 격리해주는 거다. 사회로부터 치료하는 게 격리하는 거고 결국 이것이 뭐예요? 처벌 행위와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사동일성은 합리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 고전주의 시대와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들어서 가능해진다. 합리주의 시대에 들어가지고 치료와 처벌과 이런 격리 같은 것들이 유사동일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광기를 처벌해야 된다? 광기는 죄다?
광기는 치료 대상이다, 격리해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어. 어디에? 사회적인 인식에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있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언제부터 들어온다고? 합리주의 시대 때 본격적으로 이런 개념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가능해져요? 수용시설인 로피탈 제네랄에 수용시킴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신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광기. 정신질환에 따르는 일종의 자책이라던가 뭐 죄의식, 죄책감은 필연적으로 이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광기는 일종의 사슬을 그리려고 했는데 사슬이 아니고 뭐 애벌레 같이 생겼네. 광기는 뭐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책이나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어떠한 개념과 연관이 돼버리는 거죠.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구성이 일어나는데 이는 뭐예요? 근데 원래 광기라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광기라는 게 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시켜 버렸으니까. 무엇이? 역사가, 사회가, 인식이, 그죠? 고전주의 시대 때 인식이 광기는 죄책감이랑 죄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시대 인식이 뭘 만든 거예요? 광기를 바로 구성시킨 거예요. 뭘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으로 구성시킨 거야. 일종의 문화적인 변수로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환, 이것이 자연 본성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광기는 애초에 질환이 아니었어요. 광기는 자연 본성이기는 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 본성으로서는 작용을 했겠죠. 근데 질환으로서 작용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자연 본성인 사람도 있었지만 광기가 자연 본성으로서 가지지 않고 있었던 사람도 있다라고 보는 게 명확한 거고, 그렇지만 광기 자체는 죄책감이나 죄와 질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던 것이었다. 그냥 조금 희한하고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당시의 문화적 인식, 시대 인식이 광기를 구성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성이라던가 광기의 이러한 현상 사이에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남성, 여성. 그래서 성, 광기의 어떤 그런 유사성, 연관성,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성적 욕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럽에서 정상과 비정상, 이성, 비이성, 이 사이에서 성과 광기가 이제 분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 때는 이제 가족이 이제 있었겠죠. 당연히 그때 가족이 지금처럼 가족이 있었죠. 당연히 그때도 가족의 범주에서 사랑의 형식들이 이제 대체되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장려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가족 간의 화목함, 서로 피를 나눈 혈연들 간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어떤 거예요? 바람직한 것들, 장려해야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러한 가족의 질서와 유지와 이러한 가족의 이익에 어떻다? 합치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은 비정상에 속하게 되는 거죠. 비이성에 속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19세기에 개인과 가족 문제가 이러한 사적이고 심리적인 형태. 근데 수용의 시대에서는 가족 문제라는 것이 공공질서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도덕의 규범의 문제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19세기에는 개인이라던가 가족 문제가 그냥 되게 사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뭐 아무개 집안에서 뭐 가족끼리 불화가 있었어. 무슨 뭐 치정관계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걔네 개똥이네 집안에서 일어난 개똥이 집안 문제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용의 시대 언제예요? 17세기 로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로제 시대. 연예인 이름 부르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이러한 로제 시대에는 뭐예요? 수용의 시대고 가족 문제는 아니 개똥이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이거는 사회적으로 불안하다라는 느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똥이 집에서 발생한 문제가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사회, 국가, 가족의 개념이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사적인 일이 아닌 거야, 더 이상.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편이자 도덕주범을 터치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혀 17세기, 19세기의 이런 개념, 관념 자체가 분리되어 있죠. 완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푸코가 얘기하는 것처럼 광기의 역사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고전주의 시대, 로피탈 제네랄 시대의 광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영상에서 부도덕화, 광기의 비도덕화가 결국에는 근대 시기에 정신의학을 바라보는 이런 모더니즘 시기나 근대 시기에 정신의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정신의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신의학은 그 당시에 광기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푸코는. 되게 재밌죠. 신박하고 되게 뛰어난 통찰입니다. 이 20세기 정신의학, 근대 모더니즘의 정신의학에서 광기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는 어디에 이미 뿌리가 있는 거야. 17세기 로제 시대에 뿌리를 이미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회 질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느껴졌고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발생하는 병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가? 그 내부에서의 불화라던가 광기라던가.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간은 광기에 걸리거나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더 이상 로피탈 제네랄 고전주의 합리주의 시대에서는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주범에 훼손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 아무개 녀석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로피탈 제네랄에 쳐넣어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야 우리 집 가난한데 입 하나 덜었다. 입 하나 덜었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이상 이제 인건비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이상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식이 처먹는 데 드는 비용, 유지비용,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근데 가족들 중에서 서로 미워하다가 갑자기 야 니네 누나 니네 동생 하나 줄어들면은 우리가 좀 더 윤택하게 서로 더 맛있는 거 먹고 유지비 좀 덜 들어가면서 가족이 좀 더 이전보다는 나은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사촌이라던가 친척을 막 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그게 가능케 했던 게 뭐예요? 당시에 바조랜다. 바조는 저기 로베르트 바조라고 저기 월드컵에서 승부차기 실패해가지고 준우승 만들었던 그 전설적인 비운의 인물입니다.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로베르트 바조가. 어쨌든 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간에 사회하고 당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광기 그리고 가족에게 있어서 가족 내부가 왜 사회의 질서에 토대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광기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식으로 계속 변모해 오면서 왜곡돼 오면서 이상한 것들과 자꾸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는가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바조 얘기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지금 포맷이 돼버렸어. 다시
정신을 집중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대 시기의 정신의학이 광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의 토대를 사실상 뭐가 만들었다고요? 17세기의 로피탈 제네랄 시기에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여전히 오늘날도 광기를 저 자식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 신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라고 봐요? 2024년에? 아니야. 역시 그런 로피탈 제네랄 시기의 잔재로서 저런 거는 정신병원에 넣거나 뭐 특수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 이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신성의 영역? 이런 영역에 속해 있었어요. 광기는. 그죠? 광기 신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했다? 도덕의 범주에 속해버린다. 도덕적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다. 광기가. 그죠? 그래서 새롭게 설정된 이러한 개념, 광기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내에서 서로 막 고발하는 현상이라든지, 유지비 줄이려고 가족 고발해가지고 로피탈 제네랄 쳐넣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발생시키면서, 사회의 불황자로서, 이방인으로서 퇴출시켜야 되는 존재로 취급했다. 광인들을.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들 범주가 설정됐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새롭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시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에 가까운 얘기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같은 것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여성 주권이니 뭐 여성의 뭐 권리 뭐 여성이 받아야 되는 사회적인 대우 같은 것들을 문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동덕여대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아니 남녀공학이 되는 거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학문에 집중해가지고 훌륭한 신여성으로서 옛날 개념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신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인물로서 훌륭한 사람을 양성해서 사회로 내보내서 자기의 자리를 완벽하게 잡아가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이상과 목표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같은 걸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동덕여대가 동덕 뭐 남자 대학이 되든 동덕공학대학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도야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지 뭘 남자랑 같이 수업을 듣고 뭐 남자랑 같이 물고 빨고 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는 것들, 이렇게 문제시되는 것들이 뭐예요? 문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거야. 남녀공학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들끼리 다 기물 파손하면서 56억인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을 뭘로 만든 거예요? 문제를 설정해버렸잖아. 남녀가 같이 수업 듣는 게 문제라고 지들이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화가 돼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비유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례 아닙니까? 사례. 그죠? 참 이거 보면서 진짜 이것도 여담이지만 너무 또 이렇게 광기 역사 관련된 얘기만 집중해서 하니까 여담 하나 섞지만 참 그 엄마 아빠가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엄마 아빠들이 그 딸내미년들 동덕여대 보내기 전에 그 딸년들 돌잔치 할 때 우리 딸내미는 정말 훌륭하고 이쁘고 성실하게 자라가지고 정말 최고의 남편감을 만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근데 최고의 남편감을 만날 자격을 갖추기는커녕 공학반대 이지랄만 하고 있으니 자기 정신 상태를 고취하고 그리고 도야 인격 정신 그리고 삶을 더 진취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뭐하고 앉아있어? 남자랑 같이 수업 들으면 어때? 그 자리에서 포르노 찍을 거예요? 강의실에서? 뭘 걱정을 하냐고. 남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뒤에서 바지 벗긴 다음에 삽입하냐고. 아니잖아. 이거 반대하는 게 뭐야? 그냥 쓸데없는 것들을 문제로 설정하고 있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열이 올라가지고 흥분하게 만드는데,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던 것은 광기에 대한 문제 설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피탈 제네랄이 수용소로서 작용하던 시기가 바로 광기를 문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취급 방식, 처리 방식이 생겨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기의 문제 설정이 죄의식에 대한 내면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죄의식을 내면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광기에 대한 문제 설정이다. 이런 죄의식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고전주의 시대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질서의 관점으로서 들어가면서 질서의 관점에서 누구 통제? 국가에 의해서 질서로서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도덕은. 국가라는 카테고리,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정이었던 거고, 당시 분위기상, 당시의 개념상, 그러니까는 가정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질서에 뭐 하는 거예요? 부합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또라이가 있으면은 뭐 여차저차 명분이라던가 뭐 이상한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면서 로피탈 제네랄에 수용하려는 태도가 만연화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뭐 믿지 못한다든지,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서 더 사회는 차갑고 삭막해졌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광기가 돼버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식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새롭게 설정되었다. 그래서 광기도 도덕적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덕적 문제가 아니었는데 도덕적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관리하고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결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하고 통제시켜주기 위해서 로피탈 제네랄을 설치했다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합리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성을 모독한 자들 역시도 어떻게 된다? 신성 모독한 자들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이단자, 신성 모독자. 다 광기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종교는 뭐예요? 질서거든. 종교는 뭐예요? 유지거든요. 종교는 뭐예요? 하나의 틀이거든요. 하나의 구조이거든요. 구조. 뭐 사회, 국가를 뭐 하는데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구조란 말이야. 어디서? 유럽 사회에서. 그러니까는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질서 유지하기를 거부한다라고 치부가 돼버리고 취급되는 거예요. 질서 유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수용해 줄 수 있겠냐? 정상적으로 수용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니까 광기는 신성모독과 유사한 게 돼버리면서 동시에 신성모독자도 감금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신앙 역시 이 고전주의 시대 때의 질서의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 신앙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 또한 국가의 관리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신성 모독 저지르는 애는 국가의 관리 통제를 받는 신앙을 모독했기 때문에 질서를 모독한 놈이 돼버리는 겁니다. 메커니즘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결국 신앙을 배신했다, 신앙을 모독했다라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도덕적 영역화를 시킴으로써 여기에 위배되는 존재가 돼버린다. 그래서 도덕적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똑같이 로피탈 제네랄에 처박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영상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갈 건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더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